삼국지 생존법과 중국 역사 7강은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땅 형주입니다. 여러분이 삼국지 소설을 읽어보시면 형주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나간중 삼국지가 보통 120편인데 그중에 80편이 형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주를 두고 조조, 유비, 손권이 쟁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북지방은 조조가 관도대전 이후에 한 7년 동안 평정을 해서 조조의 땅으로 만들었고, 흔히 강남이라고 불렸던 이 형주 지방은 유표라고 하는 종친이 다스리던 그런 땅이었죠. 하북지방, 그러니까 중원을 빼고 나머지 괜찮은 땅이었던 형주, 이것을 두고 세 세력이 다투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적벽대전이었죠. 적벽이라고 하는 장강 중류의 장소에서 조조의 군대와 오나라 군대가 싸워가지고 조조가 패하고 장강 유역을 손권의 세력이 차지했던 사건이 적벽대전 이후의 결과였죠. 적벽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력은 이렇게 지도에 나온 것처럼 구성이 됩니다. 양양과 강릉까지의 땅은 조조군이 차지합니다. 비록 적벽에서 졌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병력이 다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물론 소설에서는 조조가 적벽에서 아주 엄청나게 깨진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적벽과 오림에서 약간 패했고 화영도를 지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조의 군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강릉이라고 하는 주요한 도시를 차지하고 또 양양이 원래 형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요 강릉과 양양을 잇는 요 땅은 조조의 서력권이 되었고요. 강릉의 조인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머물게 되었고요. 유비는 하구에서 유표의 아들 유기를 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사실 유표가 훨씬 유비보다는 학렬도 높고 종신력 때문에 유비의 주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유표가 죽고 유기가 있으니까 유기를 주군으로 모시면서 유비의 세력이 이제 작게 있었고 장강 유역은 손권과 주유가 이곳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비는 어디로 가냐면 장강 남쪽 형주 남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영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릉이라는 곳은 주유가 공격을 해서 조인을 북쪽으로 쫓아버리고요. 그래서 장강유역 전체를 손권이 차지합니다. 유비는 영릉, 계양, 장사의 3군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때 황충이라는 장수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갈량을 군사 중랑장에 임명해서 이곳을 다스리게 하고요. 부세를 거두고 군수물자를 확보하게 했다라고 역사기록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형주 남군을 최초로 영토를 얻게 되고 이곳을 기반으로 천하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자, 이때 나오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비가 형주를 빌렸다라고 하는 썰입니다. 과연 유비는 형주를 빌렸는데, 빌린 거는 사실인데 어디까지 빌렸느냐 이겁니다. 유비 형주를 빌리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지도에서 보시면 유비는 형주 남군을 이렇게 차지했죠. 그리고 형주의 북쪽은 조조 세력이에요. 중간에 손권과 주유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뭘 빌렸냐? 형주 남군은 당연히 유비가 이 군사 정보를 통해 차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강유역을 빌린 셈이죠. 빌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 통치구역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강물기를 자유롭게 특히 북쪽에 있는 조조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두 세력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유비가 형주를 빌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그게 바로 형주 차용설입니다. 형주를 빌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형주를 빌리고 또 서로 이 장강유역을 공동유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세력이 협력이 절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협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은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공유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세계와 네이버가 서로 자사주를 공유함으로써 아, 우리 한 길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뭐 아들, 딸을 보내가지고 서로 사위 삼고 서로 며느리 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유비는 딸도 없어요. 아들도 되게 어려요. 유비는 젊어서 물론 결혼을 해서 아들도 있었겠지만 전쟁터를 돌아다니느라고 제대로 그 아들, 딸들을 건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늙음하게 아들 하나를 얻었거든요. 그게 이제 유선인데, 요 당시만 해도 애가 어려요. 그러니까 뭐 사위 삼을, 그다음에 며느리 삼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결혼동맹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결국은 손권의 여동생과 유비가 결혼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결혼 동맹이 맺어집니다. 그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유비가 오나라로 갈 때에 제갈량이 새 주머니를 조은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등장을 하죠. 그걸 금낭묘계라고 하죠.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이 사자성어를 활용해 가지고 이 금낭묘계가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자, 유비가 장가를 들러 오나라로 갈 때 그 유비를 호위하러 가는 조은에게 제갈량이 주머니를 건넵니다. 만약에 오나라를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이 주머니를 열어보면 거기 계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은이 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 솔루션이 있더라. 제갈량이라고 하는 책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나관중의 소설적 각색이었던 거죠. 이것도 사실은 원래 있던 사실이에요. 요 금낭묘계라고 하는 어떤 그 줄거리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거부터 사실 뒤에 등장하는 거에서 가져왔어요. 이것도 조조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조조가 합비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키고 있다가 허창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는 허창으로 갈 때 거기를 지키는 장수들한테 비단 주머니를 주고 갔어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거든 이것을 꺼내 보라라고 이제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권이 10만 병력을 이끌고 그 합비에 다가오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주머니를 다 열어보니까 장료와 이전은 나가 싸우고 악진은 성 안에서 성을 지키며 호구는 전투에 참여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조조는 이 4명의 장수의 성격을 정확하게 읽고 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미리 정리를 해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조의 대단한 능력인데 이거를 가져다가 나관중은 제갈량한테 준 거죠. 이게 바로 금낭묘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비가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나라 조정으로 가서 손권의 어머니 오씨 부인한테 절을 드리는 장면이죠. 소설에서는 오씨의 어머니의 이름이 오국태라고 나오는데 그냥 오씨예요. 오국태는 소설에서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 오국태 부인이 저 유비가 뭐 처음엔 인상이 안 좋다 하더니 딱 실제로 얼굴을 보니까 뭐 세상을 평정할 대단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뭐 평을 했다. 그래서 결혼 승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승낙하게 말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나이 많이 먹은 유비하고 아주 그 20대 처녀 아가씨랑 결혼하는 건데 이게 뭐 좋아서 했겠어요. 그런데 그 손씨 부인 손권의 동생 이제 소설에서는 손상향이라고 하는데 이 손상향이 되게 성격이 괄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가 신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봤던 신방을 막 들어가는데 신방 앞에는 이 창을 든 여인 무사들이 쫙 일렬로 서 있더라. 그래서 들어갈 때 다리가 아주 후들거렸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전해지는 것처럼 아주 성격이 괄괄하고 대범하고 남자 같은 이런 스타일이었다 그래요. 보아하니 자기 오빠가 손책이고 아버지가 손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싸움도 잘하고 성격도 왈괄하고 뭐 그런 아버지와 오빠를 뒀으니 이 딸도 아마 그랬겠죠. 어쨌든 둘이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잠시지만 이 유비의 세력과 손권의 세력이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방의 조조와에 대응하는 이런 동맹 체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때
참 안타까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명이 짧아서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인물, 바로 주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주유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부터 손책과 교류를 했죠. 강동지방을 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책과 전쟁터를 다니면서 강동이라고 하는 아주 험한 지역을 손책의 세력권을 두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손책이 죽으면서 이제 어린 동생 손권한테 권력이 이양되잖아요. 그 권력이 이양될 때 주유의 지지가 없었으면 어려울 거예요. 이 강동이라는 곳에 상당한 지분이 주유한테 있었거든요. 자기가 뭐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욕심 부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욕심은 안 부리고 손권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럼으로써 주유는 이 오나라군의 대장군이 되었고 나중에 조조가 쳐들어왔을 때 조조에 항쟁할 것을 건의하고 사실 적벽대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비와 연합을 해가지고 조조군을 격퇴를 하고요. 또 강릉에 있었던 조운, 조조의 부하, 거기를 쫓아내는 큰 기여를 하죠. 그래서 이 장강유역을 오나라의 패권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주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을 앓아가지고 파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주유란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손책과 같이 다니면서 대교와 소교라는 여인들을 아내로 함께 하게 됐고요. 무예는 당연히 뛰어났고, 그다음 음악도 잘했다 그래요.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외모도 아주 출중하다. 이제 소설에서 이렇게 나오죠. 왜 나를 낳으시고 또 제갈량을 낳으셨나이까? 제갈량과 늘 비교 상대가 되고 제갈량보다는 좀 못한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근데 왜 이렇게 그려졌을까요? 제갈량보다 못한 걸로. 이렇게 능력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하고 무예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마누라도 이뻐요. 제갈량은 마누라가 아주 못생겼거든요. 근데 왜 주인은 주인공 못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만큼 오래 살았다면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죠.